50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본부에 무속인이 속해 있다는 의혹을 부각하자 국민의힘은 해당 조직을 해산시키고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두 후보는 첫 양자 TV 토론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윤석열 선대본부 무속 논란, 민주당은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 네트워크 본부를 전격 해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이 윤핵관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였습니다. 윤 후보의 무당 선대본 실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오방색도 울고 갈 노릇입니다. 이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합니다. 후보와 관련해서 이 불필요한 그리고 악의적인 오해가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조폭들이 시정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그 과정에서 살인 범죄 같은 것도 서슴지 않게 벌어지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조폭이 우리 국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청와대를 무상으로 드나드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무속 논란이 있은 지 하루 만에 국민의힘이 이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했습니다. 논란의 진원지를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평론가님. 글쎄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조직 자체를 없애겠다 얘기하면 세월호 때 해경 해체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논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처음 무속인 논란 세계일보에서 보도했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몇 번 캠프에 왔다 갔다 한 사람밖에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무슨 근거로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를 합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이만한 함에 네트워크 본부 명함이 그냥 가득 들었더라고요. 그 명함 그렇게 많이 발행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다 공중에 떠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오해라고 하는 표현도 앞뒤가 맞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해 사는 거니까 조직 자체를 없애겠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거꾸로 말하면 무속인이 그만큼 영향력을 미쳤던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시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한 번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벌써 몇 명째입니까? 벌써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아도 여러 명이 나오거든요. 결혼을 할 때도 누가 껴가지고 결혼을 또 두 사람을 소개시켜줬다고 얘기를 하고 손바닥 왕자도 얘기하고 대선 출마할 때도 또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슨 법사가 나오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대선 후보 주변에 특히 대선 후보 배우자와 관련해서 도사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게 그동안에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이쪽 선택할까요? 저쪽 선택할까요? 가서 친한 법사나 아니면 도사나 무속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악의적인 오해를 받기 때문에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조직 없애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걸 과연 정치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의문입니다. 네, 이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가 이 무속 논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바닥 왕자부터 천공 스승 논란, 지금의 논란까지 왜 이런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우선 네트워크 본부를 저는 해산하는 거는 그 후보가 조기에 잘 결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보통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결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선대 보면 거의 대선급 정도 되면 몇백 명한테 임명장을 수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캠프에 관여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후보가 사실 누가 왔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일을 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건 대선의 특수성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무속인이든 역술인이든 당연히 캠프 관계자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도 그렇고
어떤 그 임명장을 받은 사람의 임명장만 가지고 그 캠프에 전체적으로 그런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굉장히 좀 지나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무속인 프레임을 씌워가고 있는 건데 실제로 뭐 그러면서 뭐 대통령이 돼서 그런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무속인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가 그런 조언을 받고 어떻게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무슨 조치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그래서 이런 게 영향을 받는구나라고 얘기할 텐데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의혹적이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 따라서 무속인이라든가 역술인들에 대해서 많이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참고로 듣는 사람도 있고 재미 봐서 듣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우리가 언론 지상에서 아침에 조간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아침에 보고 나가던 시절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뭐 무속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역술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면서 이걸 프레임을 씌워서 마치 윤석열 후보가 그에 영향받는 것 같이 실제로 영향받았다는 그런 사례를 제시해야 되는 그에 대한 합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 본부가 윤 후보 정치 입문 당시부터 함께 했었던 사이고 이게 뭐 가족들도 선대위에서 역할을 했고 의사결정을 돕는 사조직이다 이런 의혹도 있기는 있거든요. 터치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가까운 사이라고는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저는 이제 네트워크 본부가 어떤 본부인가 이렇게 좀 들여다봤더니 네. 보통 보면 이제 그 캠프가 구성될 때 보면은 일단 가족과 그다음 팬클럽 중심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경선에 뛰어들어서 경선에 이제 캠프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 본선이 되면 이제 당 조직과 이제 결합해서 가는 건데 이게 초창기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뭐 검찰총장 시절에도 응원하려고 막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지지 모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쪽은 광화문에서 한쪽은 서초동에서 이렇게 막 시위하고 조국 사태 때. 근데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윤석열을 응원했던 조직들이 소규모 조직들이 그럼 그분들은 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버리면은 국민의 당 조직이 그 사람들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캠프에 합류시켜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제 네트워크 본부를 만든 것 같아요. 예.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면 각 본부가 이게 별개로 다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트워크 본부는 국민의힘과 무관하게 당에 들어가지 않은 어떤 순수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려 했던 조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본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이제 회원들을 영입하게 되고 또 임명장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본부별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후보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선거 캠프에 보면은 어떤 그 캠프에 임명장을 받고 활동하시는 분이 자녀들 같은 경우에 5년마다 오는 이런 정치적인 중요한 행사 기간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녀들도 와서 자원봉사하게 하고 이런 사례는 흔한 사례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동영상에서 그 건진법사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툭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근감을 표시한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저 건진법사라는 저분과의 스킨십을 했다면 오히려 그건 친근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분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네. 윤석열 후보가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 방문을 하면 저 시민들이 그 팔짱을 끼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그분들 다 한 분 한 분이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앞서 나간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논쟁을 이렇게 막 흐트리면 안 된다고 저는 하는데요. 지금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건진법사가 고문이라는 자리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대선 기간 동안에 후보 근처에 잘 접근을 못하죠. 후보랑 악수하는 것도 먼저 가서 막 가가지고 악수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후보를 막 부르고 어깨 툭툭툭툭 두드리고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어깨 툭툭툭 두드리는 사람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권위적이고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후보를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로 간에 안면이 있고 친밀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처남 같은 경우에는 건진법사의 처남은 윤 후보 밀착 수행을 했다. 이 사실까지 지금 영상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른 또 SNS 대응 활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SNS 활동은 주로 김건희 씨가 주로 관련이 돼 있다고 하죠. 이른바 개사과 사진 할 때 김건희 씨가 밤 11시에 가가지고 사진 찍었던 것도 SNS 대응팀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그림자도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아무 임명장 뭐 수십만 장, 수백만 장 발행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발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뒤가 좀 맞지 않고요. 무속인이 그 주변에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를 한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전에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한 얘기예요. 자,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요. 건진법사 스승이라고 하는 해우스님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해우스님이 윤석열을 지켜라라고 말해가지고 건진법사가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정스님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이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후보 같이 결혼하라고 연결해줬다는 사람이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인정했잖아요. 사법고시 그만두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시험 봐라라고 해서 사법고시 됐다고 지금 김건희 씨가 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공스승이 또 있잖아요. 천공스승은 검찰총장 그만두라고 조언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멘토라고 불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퇴를 조언했다는 이런 사람 나중에 대선 출마까지도 조언했다는 얘기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단순히 누구한테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세 보는 수준이 아니고요. 고비마다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의 어떤 그 신념이나 철학, 소신 이런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결정마다 뭔가에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진 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또 여기에 지금 관여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영향을 받던 사람이 만약에 청와대 들어가면 그러면은 중요한 결정할 때 혹시 물어보지 않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과연 합당한 조치일까? 대통령이 그런 것에 의존하게 되면 어떡할까? 탄핵 사태 겪은 국민인데 의심하는 건 너무 당연한 현상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긴 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트워크 본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혁신해서 네트워크 본부 제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요? 악의적인 오해네? 그리고 본부 그냥 확 없애버립니다. 조직. 이게 정당한 대처 방식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부인하다 안 되니까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정부 조직도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더 논란과 잡음이 커지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 부인하다가 없애버린 게 아니고요. 분명히 본질하고 다른 이야기를 의혹 제기로 해서 프레임을 씌우니까 그러면 이걸 조기에 차단해야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정치인들이 주변에 보면은 선거 때는 사주도 보고 관상도 보고 이런 행위들은 사실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연 자기가 정치를 하면서 그거에 영향을 받느냐 또 그런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26년 동안 검찰총장까지 검사직을 했습니다. 본인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사 생활을 해왔지.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과거 26년 동안에 무속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슨 법과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어떤 증명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되면 물어볼 것이다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 거지 전혀 그런 영향을 받을지 않다라고 윤석열 후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걸 차단하게 해서 일거에 나는 그런 사람한테 영향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본부를 해체하는 강도 높은 수준까지 얘기할 정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런 부분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충분히 이번에 해체를 통해서 어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탄핵 사태를 겪은 트라우마가 있고요. 최태원, 최순실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공적인 어떤 체계 자체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사실 믿기 어려운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한 의심을 하거나 물어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본부 없애고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설명했던 게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부인하기 어렵잖아요.
황당하다고 했는데 황당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계종과 관련돼 있는 스님인 것처럼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해명했어요. 근데 조계종에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종파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관여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정식으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거 악의적인 오해입니다. 공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직 그냥 없애버리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권영세 본부장이 이 해산을 발표한 자리에서 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성남시 조폭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선거가 무속 논란, 조폭 논란, 왜 이렇게 혼탁해지는 걸까요? 이건 혼탁해지는 게 아니고요. 혼탁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조폭 논란은 지금 장모 변호사가 의혹 제기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잖아요.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사람, 조폭이라고 이렇게 다리 얹어가지고 시장실에서 있었던 사람도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다발 공개했지만 그 돈다발도 자기가 조폭이면 벌어들인 거라며요. 그 돈 전달했다고 하는 근거도 없는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나중에 본인도 이게 사실 확인이 안 된 거라고 인정했던 그런 논란을 가지고 지금 조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건진법사라고 얘기하는데 왜 조폭 얘기를 꺼냅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판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만들고 되게 진흙탕으로 만들면서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어느 한쪽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이 무속인들에게 임명장을 발급했다 이런 주장이 이 하태경 의원의 SNS를 통해 주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선대위,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의 선대위와 현재 이재명 선대위가 무속인들에게 종교본부 임명장을 발급했다 이런 주장인데 이렇게 무속인이 선대위에 참여하는 경우가 원래 많습니까? 임명장 주는 거하고 선대위 참여하는 건 달라요. 네. 선대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선대위에 들어가서 직책을 맡기 어려워요. 임명장은 우리 흔히들 농담 삼아 국민의힘에 있는 분이 저한테 얘기한 건데요. 지난 선거 때도 그랬지만 손목, 팔목 인대가 나갈 정도로 도장 찍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조직 관리를 위해서 조직본부 차원에서 임명장을 많이 줘요. 근데 그 임명장은 최근에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임명장 보내줬다고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임명장을 받을 정도로 많이 발행해요. 일종의 이제 정치에 안 좋은 측면이기도 하고 선거를 하기 위해서 소속감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임명장을 난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좀 더 열심히 선거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임명장을 많이 줘요. 저는 이건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거 외에 선대위 안에 들어와서 조직에서 아까 건진법사 얘기 나오는 것처럼 막 동영상처럼 그렇게 사람들 부르고 명함 선대위 명함 찍어가지고 활동하고 후보가 왔는데 뭔가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거하고 임명장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저는 그게 참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 건진법사 얘기하고 그 지금 이재명 본부에서 받은 그 역술인의 임명장하고 이렇게 차별을 해서 얘기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임명장이라는 게 뭡니까? 직책입니다. 어떤 직책을 부여하는 것이지 무슨 모든 선거 운동을 한 사람 자원봉사자 임명장 이런 거 없습니다. 모모의 임명함 이렇게 하는 게 임명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이제 19대 대선에서 무속인에 대해서 어떤 직책을 부여하면서 임명장을 수여한 바가 있고 캠프에서 당선 기원 9까지 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도하게 저는 이걸 문제를 크게 삼는다는 게 보다는 왜 민주당은 본인들이 했던 것들은 또 아무리 얘기도 안 하고 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왜 그 윤석열 선대위에서 했던 부분은 무속 신앙이고 그거에서 어떤 국가 지도자로서 판단을 잘못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너무나 과거에 진짜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속인이라고 해서 캠프에서 임명장을 못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어떤
후보의 국가의 어떤 경영이라든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은 해야죠. 그리고 그걸 사리 판별을 못할 정도의 지도자를 그냥 뽑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두 후보가 그런 거로부터 영향받을 사람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권영세 후보는 이제 오히려 권영세 본부장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조폭 관련을 또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무속 프레임을 씌우니까 조폭 프레임이라도 씌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조폭과 관련한 연관성이 전혀 없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 성남 국제 마피아파 조직의 폭력 싸움에 대해서 변호를 한 사례도 있고 또 본인의 조카가 그 조직원이었다는 것도 확인된 정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철민의 어떤 폭로 이런 부분은 아직 그 사람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확인 작업이 거쳐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자꾸 뭐 무속 프레임, 조폭 프레임 이게 과연 대선의 본질적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지 무속은 문제고 조폭은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속 논란 간단하게 요것만 네,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선대 임명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그러니까 직책을 임명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앙선대위에 들어와서 선대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느냐 안 맡느냐에 관한 부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건진법사라는 부분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지 않았고요. 고문이라는 직책도 선대위에서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조폭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박철민 씨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데 그거에 기반해서 얼마나 많이 정치 공세를 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많이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다 사실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걸 기반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속 논란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의혹 제기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손바닥 왕자 이렇게 하면서 의혹 제기가 커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얘기 나오면서 김건희 씨가 도사 얘기 꺼내고 그러면서 얘기 커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신문을 통해 가지고 세계일보가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직책 맡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던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활동했던 유튜버가 나 그러면 영상 공개할게. 그래서 공개한 거잖아요.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프레임을 씌운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인정하면서 얘기해가지고 논란이 커진 겁니다. 그거는. 네, 두 분께 무속 논란 말고도 저희가 여쭙고 싶은 게 좀 많아서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고 이번엔 녹취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미투 발언 관련해서 선대본부 여성본부의 이수정 교수가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그전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그 녹취인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장영하 변호사가 녹취 파일을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형수 욕설과 관련해서 중심으로 해서 4개 정도의 그 파일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뭐 분량은 전체적으로 한 40분 정도 분량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번에 뭐 34개 파일에 대해서 뭐 160분인가요? 이 분량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안 되는데 저도 이제 다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변환을 해서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뭐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증해야 될 부분은 검증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뭐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김건희 씨의 어떤 서울의 소리 이 기자라는 분하고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공개적으로 될 거라면 누가 그런 대화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기자든 누구 어떤 사석에서 어떤 대화든 이렇게 공개될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정제된 발언을 할 텐데 여과 없이 발언했던 분들을 다 공개해버리고 그 사람의 어떤 걸 일방적으로 매도하면 저는 뭐 그거에 맞대응으로 이런 또다시 이런 욕설 그 녹취록이 공개되고 이런 식으로 선거 전체가 다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서 도대체 후보의 장점을 홍보하고 후보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지는 다 사라지고 정책 대결은 다 사라지고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이 김건희 씨의 미투 관련 발언을 조금 더 짚어보면 윤석열 후보가 무속 논란에는 신속히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반면 이 미투 논란과 관련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속 논란 얘기 나오니까 선대위 그냥 해산시켜 버렸잖아요. 네트워크 네. 본부라고 하는 조직을 아예 해산시켜 버렸는데 미투 나왔는데 미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2030 뭐 특히 이대남의 어떤 그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또 역으로 생각하면 네트워크 본부 신속하게 해산한 것은 보수 기독교계 표심을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왔다 갔다잖아요. 일관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투 문제에 대해서 이 미투야말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네. 앞서 뭐 우리 뭐 무속 논란이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뭐 김건희 검찰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걸 빼고서라도 정치적 논란을 제외하고서라도 최소한 퍼스트 레이디가 여성과 관련돼 있는 문제, 여성 인권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투를 조롱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이거는 기본적인 자질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든 언급을 해야 되는데 저는 부인하고 대화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욕설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요. 들어보신 분들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가족사와 관련해서 가족 간의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전 한번 2014년도에 가족들이 냈던 입장문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재선 씨, 그 형인 재선 씨가 정신병과 관련해서 어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어머니를 협박하고 살해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가서 벌금형까지도 받았어요. 어머니한테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욕설하고 어머니한테 욕설하고 가재독을 다 부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형제간에 분란이 생겼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하고 이 과거에 있었던 일하고 지금 최근에 김건희 씨 녹취 파일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대통령이 될 사람 대통령이 부인이 대통령과 어떤 관계나 교감들을 유지해 왔는지 대통령의 생각이 투영됐던 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잖아요. 문제 해결할 거 있으면 한동훈 나 친하니까 한동훈한테 얘기해 줄게 얘기해요. 검사장이 그냥 한동훈이에요. 그리고 언론사 내가 밑보인 언론사하면은 내가 집권하면이라고 해요. 남편이 집권하면도 아니고 내가 집권하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리고 양모 검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도 그래요. 그동안에 후보는 해외 나간 적도 없다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해외 나갔다고 얘기해요. 패키지 여행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출입국 기록이 없어요. 출입국 기록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출입국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도대체 누가 출입국 기록 없애버린 겁니까? 김건희 씨가 무슨 검찰이나 아니면 대통령도 아닌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 후보 욕설 문제에 대해서 저 자질 없는 사람이야. 가족한테 저렇게 욕하는 사람이 무슨 뭘 하겠어 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가족 간의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까지 연결하는 건 중간에 몇 번을 사죄하는 말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연결해서 집권 문제하고 연결하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평론가께서는 가족 간의 문제고 이재명 후보의 녹취록은 이 집권 시에 그런 것과 영향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녹취록과는 다르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반박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공격하는 거 보면 좀 균형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조국 관련이라든가 미투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액면 그대로 김건희 씨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녹취에 나와 있는 양 변호사의 어떤 해외 여행이라든가 또 본인이 이제 줄리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이런 건 또 사실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에 나와 있는 걸 전부 다 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동시에 그 내용으로 줄리라든가 양 변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건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하고 또 미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될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 이 사람이 생각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어쨌든 안희정 지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조국 그 장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 쭉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는 이제 다 들으면서 이제 그런 느낌 받았는데 어쨌든 서울의 소리라는 방송이 유튜브 방송이 그 친여 상향의 유튜브 방송이라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뭐 김건희 씨가 그 기자를 통해서 정보를 들으려고 했던 뭐 하여튼 어떤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 좀 듣기 좋은 얘기, 그다음에 그 사람하고 좀 소통이 될 수 있는 식으로 약간 좀 언어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을 이제 치우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둘과의 사적인 대화 아닙니까? 사적인 대화에서 공감대를 유지하려면 저만 해도 당장 뭐 조중동 매체하고 대화할 때 하고 또 진보 매체하고의 기자들하고 통화할 때 내용이 약간 톤앤 매너가 약간 바뀌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너무 이게 공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그 과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어쨌든 사과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 이후에 또 일요일 날 또 방송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7시간 45분이나 녹취를 했는데 크게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 52차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걸 기억을 하겠습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르기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이 추가로 나간 다음에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금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욕설 그 관련은 그렇습니다. 그 개인적인 어떤 형제 간의 분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욕설의 내용들이나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인성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자질의 문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만약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스스로 녹이지 못하고 굉장히 그 분노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약간 인성의 문제를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인성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공적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나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그동안 본인이 허위수수 사실 유포로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됐지만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확실한 진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고 또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과 관련해서 측근이 아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친형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유동규라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랑은 다르다 이런 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어쨌든 녹취록이 160분 분량이 전 텍스트로 이제 공개가 되면 그 이후에 좀 다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머니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위협을 하고 그리고 가재독을 다 부시고 이렇게 하면 저도 형제지간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욕하고 싸우겠어요. 그 인성의 문제나 분노 조절 장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누구라도 그런 반응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반응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분노 조절 장애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분노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배우자가 기자와 통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기자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기자한테 취재원이 돼본 적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기자하고는 사적인 대화가 없다고 해요. 기자하고 무슨 사적인 대화가 있습니까? 아무리 친하고 선배 후배하고 형 동생하고 이렇게 해도요. 기사는 다 써요. 기사를 또 써야 되는 게 기자의 숙명이고요. 근데 거기에 사적인 대화가 있다, 사적인 대화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은 더 사적인 대화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논리적으로 공개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쪽은 또 다 공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역으로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볼 때 최소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그 사적인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을 너무 지나치게 연결하는 것도 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